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정재은입니다. 오늘 덴티움 먼데이 세미나에서는 임플란트 주의염 고위험군의 예측과 예방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급여 임플란트 환자 수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3년, 2024년도에 한 해 60만 명 정도의 환자가 급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급여 임플란트의 환자 수가 전체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보수적으로 1인당 약 1.5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치면은 한 해에 200만 개가 넘는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식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임플란트의 합병증, 특히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 유병률은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의 경우엔 거의 40%가 넘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거한 임플란트의 개수를 왜 제거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24개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이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깨져서 혹은 초기에 아예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거한 임플란트였고요. 그 다음에 3개는 이제 메케니컬한 컴플리케이션, 주로 픽스처가 찢어져서 제거한 임플란트였고요. 대다수인 나머지 17개는 모두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제거한 임플란트였습니다. 임플란트가 점점 많이 식립되고 지속적인 고령화나 전신질환의 증가, 그리고 불충분한 이제 메인터넌스 케어 등의 이유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의 고위험군은 어떤 환자인지 또 어떤 임플란트인지를 우리가 사전에 알고 예방하고 스크리닝하면서 임플란트의 결과를 좋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제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의 차이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언제 생기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6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9년 동안 팔로우업을 한 연구 결과인데요. 약 15%의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임플란트 주위염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는지 봤더니 대부분 약 80%에서는 3년 이내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임플란트 주위염은 우리가 로딩을 하고 나서 3년 이내 꽤나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진행하는 속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가속화되고 갑자기 생기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리오돈타이티스와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해부학적 구조나 염증의 진행, 미생물의 구성 정도, 면역 반응의 차이, 그리고 골파계 패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는 그것을 이제 좀 가속화시키는 여러 리스크 팩터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먼저 앞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리스크 팩터, 즉 고위험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고 잘 아시는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조직은 자연치와 매우 유사하지만 자연치와는 달리 시멘톰이 없고요. PDL도 없고 이제 번들본이 없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파이버로 덴토 알베올라 파이버나 덴토 진지바 파이버도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임플란트 장축에 평행하게 주행하는 파이버와 저 어버터먼트 부위에 이제 동그랗게 돌아가는 그런 환상형의 파이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해부학적인 차이가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하는데 좀 약한 배리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빠른 온셋과 그리고 아주 가속화되는 패턴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하는 조직학적 소견의 차이를 보면서 왜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더 빨리 염증이 진행하고 골파계가 심한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 페리오돈탈 포켓이 내부가 이제 포켓 에피셀리움으로 라이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는 포켓 내부가 얼서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셀리움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는 그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에 붙어있는 캘큘러스나 로컬 팩터나 세균들이 상피가 막아주는 것 없이 바로 하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염증의 정도가 크고 골파계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과 그 미생물학적 특징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치주염에서 발견되는 레드 컴플렉스 외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는 임플란트 표면에 S 아우레아스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 세균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반응을 잘 하지 않고요. 세균 외에 캔디다 정도 관찰이 됩니다. 특히나 캔디다균들은 흡연자나 고령 환자 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이로 인해서 세균과 진균류가 혼합된 바이오필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치주 치료에도 잘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과 치주염은 면역 반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 모식도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치주염은 감염 중심의 염증성 질환인 반면 임플란트 주위염은 감염 중심의 염증성 질환 플러스 티타늄 파티클에 의한 이물 반응 역시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장벽의 구조 자체가 좀 다르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에서는 급성염증 시 많이 보이는 뉴트로필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로파지 중에서도 마크로파지가 M1 마크로파지와 M2 마크로파지가 있는데요. 이 M1 마크로파지, 즉 이런 티타늄 파티클들을 잡아먹고 조직을 용해시키고 파괴작용을 하는 그런 마크로파지들이 재생작용을 하는 M2 마크로파지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파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림에 여러 개의 티타늄 파티클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티타늄 파티클에 의한 포린 바디 인플라메이션도 염증을 가속화시키고 심하게 보이게 합니다. 제가 골파계 패턴에 대해서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을 비교해 볼 건데요. 이 파노라마 사진은 이제 전형적인 만성 치주염 환자에서의 골파계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올라 본루스가 된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본루스가 되는 부분도 있다가 또 이런 하악 소구치에서는 버티컬한 본루스도 보이고요. 또 이런 부분에도 되게 버티컬하게 많이 내려간 부분들이 보입니다. 즉 골파계 양상이 전 부위에 걸쳐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치주염에서 골파계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 이유는 치주염이라는 질환 자체가 여러 해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호리젠탈하게 녹는 곳도 있고 또 어딘간 치석이 많이 쌓여서 버티컬하게 녹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런 분화구 모양을 가져왔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크레이터 형태의 본로스 패턴을 보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 아주 초기 임플란트 주위염 환자의 플랩을 열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 다 제 환자의 사진인데요. 초기에는 이런 썰컴페런셜한 디펙트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진짜 더 초기죠. 이 크레이터 형태가 아주 좁은 원형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은 살짝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이터가 조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골소실의 시작은 모두가 다 이런 썰컴페런셜한 디펙트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뭔가 이 임플란트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계면 사이에 마이크로 갭, 거기서 뭔가 염증이 시작되고 감염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 갭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초기의 임플란트 주위염 디펙트는 페리에피칼 엑스레이에서 이와 같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조금 본로스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레디오루선트한 리전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초기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제 크레이터 형태의 본로스를 보였을 때는 페리에피칼 엑스레이에서 정말 픽스처 표면을 따라서 아주 좁고 그냥 약간의 깔때기 모양의 레디오루선트한 리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파노라마에서는 잘 디텍션을 하기가 어렵고 페리에피칼 엑스레이를 잘 찍고 좀 자세히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다 크레이터 라이크 디펙트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뼈가 얇은 데는 데이선스가 생기기도 하고 뭐 페네스트레이션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환상형 디펙트였던 게 뭐 이벽성이 되기도 하고 삼벽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곳은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이렇게 인프라보니 디펙트와 수프라보니 디펙트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요. 엑스레이에 보면은 요 윗부분은 호리젠탈 디펙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픽스처가 360도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하방에는 보면은 이제 알베올라 본이 좀 두꺼운 데는 이렇게 데이선스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초기 디펙트처럼 이런 환상형 디펙트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크레이터 형태로 생기다가 뼈가 점점 녹다 보면은 사실 버컬 쪽이 대부분 뼈가 얇잖아요. 그럼 버컬은 이렇게 임플란트 픽스처가 노출되면서 데이센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메지알과 디스탈은 약간 월이 있는 이벽성, 거기다 링구얼이 또 월이 있으면은 삼벽성 정도의 디펙트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임플란트 주위염의 여러
치주염과의 차이점과 그 골파계 패턴에서의 차이점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환자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생길 것 같은지, 어떤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자분인데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은 아니고 8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미 상악은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하고 내원하셨습니다. 근데 주소가 임플란트 한 데서 냄새가 나고 피도 난다, 뭐 이런 주소였습니다. 임상사진에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20번대 임플란트가 뭐 좀 리세션도 되어 있고 퍼스처럼도 보이고 합니다. 제가 페리에피칼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찍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임플란트에서 상당한 정도의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게 식립한 임플란트 거의 한 80%에서 대부분이 임플란트 주위염에 이완되었거든요. 이 환자는. 그럼 도대체 이 환자는 왜 이렇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걸릴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 논문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리스크 팩터 혹은 리스크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적인 그 내용의 차이인데요. 리스크 팩터는 종적인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위험 인자이고 리스크 인디케이터는 횡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로는 뭐 흡연이나 당뇨, 치주염의 기왕력, 유지 관리의 부족이 있고요. 리스크 인디케이터로는 뭐 잔여 세멘, 그다음에 마이크로 갭의 위치, 임플란트 표면의 특성, 연조직의 뭐 퀄리티나 퀀티티, 그리고 보철물 형태 등이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렇게 팩터와 인디케이터로 구분은 하지만 사실 저는 임상에서는 이거를 다 아우러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도를 높여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은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도 나왔습니다. 2020년도 논문인데요. 이렇게 팔각형의 도형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곡지점에 넣고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표시를 하고 이 빨간색 쪽으로 많이 퍼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걸리겠구나. 이 사람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안 걸리겠구나. 이런 진단의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치주염의 기왕력입니다. 치주염의 기왕력은 보시면 있으면 완전 빨간색 끝자리고요. 없으면 완전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치주염이 있었던 환자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요 다이아그램에서도 또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치아에서 BOP를 보이는 치아의 개수의 퍼센테이지라든지 치주낭의 깊이가 5mm 이상인 곳의 개수라든지 뭐 본레벨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치주염의 정도를 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치주염이 얼만큼 진행했냐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메인터너스를 얼만큼 잘 오는지입니다. 지금 요 여러 가지 팩터 중에 6개의 팩터가 거의 치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레스토레이션 마진, 크라운 마진에서부터 본 크레스트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마진이 얼만큼 수프라 진지바냐, 얼만큼 서브 진지바냐라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연조직의 두께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약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철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잔여 세멘이 남았는지, 보철물 마지날 핏이 잘 맞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 논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헌 고찰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것 같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치주염의 기왕력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제가 46번, 47번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상악에서도 본로스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진행된 만성 치주염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에를 싹 다 빼고 정리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악만 식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세히 보시면 파노라마 사진이지만 46번 부분에 마지날 본로스가 살짝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강위생이 불량하고 메인터넌스 케어를 잘 오지 않는 환자의 경우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왼쪽 같은 환자와 오른쪽 같은 환자는 당연히 여기가 임플란트 주위염이 왜 위험도가 높겠죠. 그리고 당뇨와 흡연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의 고위험군 환자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본 네 가지 약간 치주염의 기항력이 있었는지 뭐 구강위생의 정도나 협조도의 정도, 당뇨, 그다음에 흡연 이 네 가지는 약간 환자 수준의 리스크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네 가지는 저희가 조절하기가 되게 힘든 요소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컴플라이언스는 우리가 많이 부르면 잘 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구강위생이 나쁜 사람을 개선시키는 거나 잘 안 오는 분을 자주 오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페이션트 레벨에서의 리스크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조절하기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분명히 조절할 수 있고 아예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도 있습니다. 요 사진에 보는 것처럼 먼저 얘기하자면 시멘트 인듀스드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멘이 남은 경우 반드시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스크루 타입의 보철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세멘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또 세멘이 이제 치은 연화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거되지 않은 세멘은 잇몸 주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렇게 뭐 본노스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멘이 남은 것을 처치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오래 방치된 경우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보여주신 증례인데 제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11번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팔로업을 하던 중 이제 크라운이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크라운 재접착을 하고 다시 1년에 한번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접착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 마지날 부분에 조금 본노스가 생기나라는 정도 의심이 될 만한 엑스레이 소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본노스, 이 크리스탈 본노스가 조금 더 심해진 걸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때 좀 치은 연화에 치석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이때 시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왔더니 스레드 한 서너 개까지 본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부처를 제거하고 봤더니 치은 연화에 이렇게 세멘 랩넌트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잔여 세멘트를 남기지 않는 것인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이아트로제닉한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저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치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철물의 리텐션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거의 다 치은 연상 마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버트먼트의 은색 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고요. 거의 다 구치부에서는 치은 연상 마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 SCRP 타입이라고 하는 이제 안에 스크류로 조이고 세멘을 하는 그런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패스가 잘 맞는다면 이런 타입은 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풀러서 잔여 세멘트를 확실히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SCRP 타입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따로 벤트홀은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SCRP 타입 같은 경우에 또 세멘을 넣고 붙이면 거의 다 스크루 올려 세멘이 이제 나오지 그 마진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제 세멘을 보철물에 담아주는데 이제 무슨 템포러리 세멘 담는 것처럼 보철물 내변에 완전 꽉 담아서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적정량 조금만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핏이 괜찮다면은 세멘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멘테이션 후에 당연히 딥클리닝을 해주고요. 저도 한때 이렇게 에어로 싹 불어가지고 잔여 세멘을 날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잘못하면은 잔여 세멘이 치은 연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조심히 하고 있고 요새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만들어내는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 포지션이 잘못된 경우인데요. 왼쪽에 이 사진 두 개를 보면은 너무 협축으로 식립된 임플란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협축으로 식립된 임플란트는 협축의 진지바 리세션, 데이센스가 생기기 쉽고요. 이렇게 한번 픽처가 노출이 되면은 이 부분 플락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어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까이 심긴 임플란트, 요새 거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좁은데 무리하게 가까이 심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의도치 않게 수술 중에 뭐 입이 안 벌어지거나 해서 두 개가 좀 가깝게 심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고위험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팔라탈로 식립한 경우 역시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다 보면은 버컬 쪽으로 크게 캔틸레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방이 클리닝이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잘 생길 수 있고요. 그 요새 많이 하는 얘기죠. 식립 깊이 역시 우리 이아트로제닉한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포켓이 생기고 너무 얕게 심으면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확보가 안 돼서 본노스가 생깁니다. 제가 항상 임플란트 주위염 강의나 뭐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 강의를 할 때 이런 연조직 두께에 대해서 되게 강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잘못했던 증례들이 요새 또 갑자기 한두 개씩 튀어나오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내원을 했는데 제가 46번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환자분이 좀 팔로우업을 잘 오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2년 만에 내원을 했는데 46번에 이렇게 마지날 본노스가 많이 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파노라마를 보면은 전반적인 치조골 레벨이 나쁘지 않고요. 구강위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만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을 했으니 스케일링과 루트 플래닝을 하고 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할 땐 거의 다 보철을 제거하고 치료를 합니다. 크라운을 제거를 한 다음에 플랩을 열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 너무 이제 픽처가 많이 노출되고 인프라보니 디펙트 부분이 별로 없어서 사실 리제너레이션 치료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심었던 임플란트고 하기 때문에 본그래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보바인본이랑 콜라겐 멤브레인을 넣고 일단 서머지를 시켰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도대체 이 환자가 한 2년 안 오기는 했지만 왜 이렇게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겼을까? 치주염의 기항력도 없고 구강위생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가 심은 임플란트가 뼈가 녹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전 차트를 뒤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의 술전 CT 사진입니다. 보면은 진지발 시크니스가 엄청 얇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 제가 EMR에 기록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캡처를 하고 거기다가도 진지발 시크니스가 1mm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1m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픽스처를 아주 얕게 심었죠.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도 얕은 거를 체결을 했고요. 보철물이 이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얄쌍한 목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바로 뚱뚱하게 크라운 컨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연조직이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지 못한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즉 적절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게 본로스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이제 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이제 보철을 연결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디펙트가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보바인본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잘못된 식립 기피로 임플란트 주염의 고위험군 환자를 만든 게 되겠죠.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새 엄청 많이 강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연조직은 바깥쪽은 약간 각화가 되어 있고요. 안쪽의 코로날 부분은 정셔널 에피셀리움과 유사한 베리어 에피셀리움으로 되어 있고 그 하방은 임플란트의 이 어버트먼트 혹은 넥 부위와 이제 가볍게 부착하고 있는 커넥티브 티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페리 임플란트 뮤코자는 자연치에서처럼 어느 정도의 높이, 즉 디멘전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이 에피셀리움 부위가 한 2m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커넥티브 티슈 부위가 1에서 2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임플란트 주변의 뮤코잘 실링을 위해서는 적어도 3mm 정도 두께의 임플란트 주변의 연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년 전서부터는 임플란트 치료를 하면서 차트에다가 진지발 시크니스가 몇 밀리인지 다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훑어보니까 하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지발 시크니스가 1, 2mm 미만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잇몸이 얇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얕게 심어서 문제가 생긴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수련을 받으면서 그때는 다 이런 브레네막 타입, 익스터널 헥스 타입의 임플란트를 거의 식립을 했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이제 퍼스트 스레드에서부터 한두 개 정도는 소셜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임플란트였죠. 그래서 너무 이런 익스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깊이 심으면 본로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약간 깊이 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이 여러 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그중에 16번 부분을 보면은 잇몸이 얇은데 또 얕게 심었죠. 거의 플랫폼이 수프라 크레스탈로 오게 식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철을 하고 1년이 지났더니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뼈가 살짝 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도 보면은 그냥 임플란트 플랫폼에서 바로 뚱뚱하게 크라운 컨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연조직이 부착될 수 있는 공간이 보철물에서도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이 환자도 지금 한 9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큐렛도 정말 여러 번 하고 플랩도 하고 이분은 심지어 집도 가까워서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오시거든요. 계속 안에를 닦아주지만 이미 한 번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이 오염되고 그쪽으로 계속 플라그가 끼고 하면서 점점 더 본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쯤 제거하고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깊이 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깊이 심은 경우에 상당히 본 레벨이 잘 유지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심었을 때 이런 어버트먼트의 컨투어가 뚱뚱하지 않고 크라운 역시 클렌징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면 아주 본 레벨이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이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건 아니고요. 1990년대 중반에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버그른드와 린데의 연구인데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렇게 잇몸을 얇게 2mm로 점여놨더니만 잇몸의 두께를 한 3, 4mm로 확보하기 위해서 골소실이 일어났다. 이미 90년대에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얕게 심긴 임플란트가 무조건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잇몸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서 1, 2mm 미만인 곳에서 얕게 심긴 임플란트에서 변형골 소실이 일어나면서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를 하고 거기서 멈추면 좋겠지만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에 로컬 팩터가 쌓이면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얇고 우리가 임플란트를 깊게 심지 못한 경우, 뭐 까먹고 못 심었을 수도 있겠고요. 밑에 뭐 너브가 지나가서 깊이 못 심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골소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좀 그렇다 하면은 일단 열심히 SRP를 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러면 딱 바이올로직 위드스만 확보를 하고 더 이상 골소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메인터넌스 케어를 하면 되겠고요. 근데 바이올로직 위드스를 확보한 것보다 더 뼈가 내려가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이제 플랩을 열어서 뭐 안에 청소를 더 해준다거나 안에 뭐 본그래프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SRP를 1, 2개월에 한 번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멈추면은 다행이고요. 계속 재발한다고 하면은 다시 임플란트 심는 것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조직의 두께가 최소한 한 3mm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얕게 심은 거에 대한 문제를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깊게 심은 것도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60대 여자 환자분이고 제가 20번대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다른 부분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버티칼 보너스가 많이 돼 있어서 사실 버티칼 GBR을 하고 심어야 되는 경우인데 그냥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 잇몸이 엄청 두껍거든요, 팔라탈에. 근데 임플란트도 아마 제가 스테빌리티를 잘 얻지 못해서 조금 깊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이 잘 안 들어갔습니다, 잇몸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부처를 마무리를 하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환자가 아니나 다를까 그 두꺼운 잇몸이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 잇몸이 좀 부었어요, 냄새가 나요 하고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7번 부분에 잇몸이 부어있고 퍼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플랩을 열어서 안에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다행히 본로스가 생기진 않고 이 뼈 모양도 엄청 렛지처럼 선반처럼 돼 있고요. 팔라탈 진지반도 무지하게 두꺼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뼈도 조금 렛지 부분을 없애서 이 코로날로 올수록 좀 얇은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팔라탈 진지바도 시닝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켓을 좀 줄여 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치료를 하고 플랩을 하고 꼬매놨고요. 스티치 아웃 했고 한 달 뒤, 2년 뒤, 그 다음에 8년 뒤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얄쌍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이후로는 다행히 별다른 잇몸의 염증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티슈의 이제 양, 그러니까 두께 말고 이제 퀄리티, 각하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베스티뷸의 깊이가 어떠냐도 임플란트 주위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하 치은이 하나도 없고 베스티뷸도 없는 경우에 잇몸이 지속적으로 붓고 피나고 불편한 페리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게 더 진행하다 보면은 이 환자 젊은 남자 환자인데요. 26번 부위에 거의 이 뮤코자 어태치먼트가 크라운 마진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잇몸을 당기고 피나고 붓고 음식물도 끼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결국 임플란트 제거하고 제가 새로 했는데요. 보철물을 제거해 봤더니 뮤코진지발 정션이 알베올라 크레스트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화치은이 없는 경우도 임플란트 주위염의 고위험군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 측면에서 본레벨 임플란트는 상부 구조와의 연결부인 마이크로 갭이 이렇게 치조정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치조정에서 그 마이크로 갭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본레벨 임플란트는 치조정에 가깝게 마이크로 갭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당연히 미세 움직임과 세균들이 조금 더 짐낙화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임플란트 주위염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구치부나 요새는 상악 전치부 이런 데 아니면은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임플란트 픽스처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보철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우리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 인자로 이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의 형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잇몸을 관통하는 부분인 어버트먼트의 높이나 컨투어가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요새는 커스터마이즈드 어버트먼트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어버트먼트의 형태를 조금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주위염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우선은 어버트먼트 컨투어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너무 뚱뚱한 컨벡스한 모양이면 안 됩니다. 뭐 논문에서 30도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좀 얄쌍하고 오목하게 잇몸 부위를 통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크라운 마진의 위치인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치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수프라진지발 마진을 해서 뭐 세멘 제거도 쉽게 하고 뭐 마진이 잘 맞는지도 좀 확인하기가 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서브진지발 마진으로 크라운이 형성되었다면 이 몸 안쪽에 있는 크라운 컨투어 역시 너무 뚱뚱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페림플란트 타이티스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오버 컨투어 됐거나 캔틸레버 형태로 보철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은 대부분 임플란트 위치가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47이 너무 뒤로 심겼고요. 이거는 너무 얕게 심겼는데 크라운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접시 모양이 됐고요. 얘도 너무 디스탈로 심겨서 메지알 쪽 컨투어를 만들려다 보니 이렇게 눌리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클렌징이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의 하이리스크 사이트가 되는 거고요. 아까도 강조했듯이 보철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뿔을 떠서 보내면 기공소에서 이런 식으로 크라운을 되게 많이 만들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 필요 없거든요. 무조건 이제 마진을 좀 짧게 해달라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은 어버트먼트 다시 제작하고 크라운을 다시 제작해 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저는 상당 부분 그래서 구치부 보철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수프라진지바 마진에 어버트먼트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인터덴탈은 뻥뻥 뚫어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제가 이제 그냥 메인터넌스 케어 하는 분인데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 비용상 외부에서 다 임플란트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똑바로 잘 심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사이가 뭔가 되게 잇몸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임상 사진을 보면요. 여기 인터덴탈을 너무 꽉 누르고 있습니다. 컨택이 엄청 길어요. 사실 자연치에서 이렇게 긴 컨택은 없거든요. 옆에 이렇게 짧은데 이 옆에도 인터덴탈 스페이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만들고 굳이 여기를 다 막았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계속 잇몸이 불편하다, 뭐 피가 난다, 냄새가 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뚫어서 인터덴탈이 좀 청소가 잘 되게 만들어야지 당연히 임플란트 주위염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임플란트 수준에서의 이제 하이리스크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여 세멘트나 임플란트의 위치, 소프티슈, 보철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요소들은 사실 우리가 만드는 고위험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환자 중에서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긴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환자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왜 이 사람이 어떤 팩터 때문에 생겼는지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환자는 이제 4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뭐 별거 없었습니다. 30번대 브릿지 부분을 커팅하고 37번 발치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 36, 37을 식립을 하였습니다. 뭐 뼈 이식도 안 하고 그냥 잘 식립을 했고 다만 이제 패스가 살짝 좀 어긋나 있어서 제가 SCRP 타입 보철물을 했는데 빼는데 약간 좀 비틀면서 힘을 줘야지 나았었던 경우입니다. 1년째 사진 뭐 좋고요. 2년째도 별일 없습니다. 3년째도 별일이 없습니다. 아까 이제 페림플란타이티스의 온셋이 보통 3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놓았죠. 근데 5년째 딱 왔더니 임상사진 보시면 36번 부분에 BOP가 살짝 있고요. 잇몸이 그 전이랑 다릅니다. 살짝 부어 있습니다. 엑스레이 확인했더니 마지날 본노스가 꽤나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보철 제거하고 플랩을 열어서 안에 상태를 보죠. 아래 상태를 봤더니 설컨페런셜한 디펙트가 생겨서 요거는 디펙트 모양이 괜찮으니까 깨끗이 하고 본그래프트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3, 4년째까지 괜찮던 이 환자가 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왼쪽은 리스크 팩터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오른쪽은 좀 괜찮은 요인들입니다. 이 환자에서의 괜찮은 요인은 건강하고요. 정기검진 6개월이지만 매번 오셨고요. 그 다음에 각하치은도 좀 충분했고요. SCRP 타입으로 해서 제가 빼서 세멘 제거했기 때문에 세멘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브룩시즌 같은 악습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요인들을 찾아보면
일단 하루에 반갑이면은 헤비 스모커에 속하겠죠. 스모킹 환자였고 그다음에 치주염이 약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뭐 본 레벨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슈 레벨에 비해서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요. 연조직의 두께가 사실 그렇게 얇은 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또 충분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리의 깊이가 살짝 얕게 식립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장 잘못됐던 거는 이 보철물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어버트먼트가 조금 더 수프라진지바 마진을 형성하면서 어버트먼트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줘서 잇몸을 덜 눌리게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연조직이 부착되는 부분 없이 바로 크라운으로 이어진 게 조금 리스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환자 다른 환자인데요. 이 환자 아까 되게 초반에 엑스레이 보여드렸던 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치주염이 엄청 진행해 있습니다. 10번 때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40번 때도 그렇고 비용적인 문제로 40번 때만 임플란트를 먼저 하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치주염이 심하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많이 안 좋은 것들을 놔두고 얘네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치주 앱세스가 생기면서 임플란트를 한다? 당연히 여기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크라운 딜리버리 했을 때 엑스레이 찍고요. 3개월 때 찍고요. 한 1년째 찍었습니다. 벌써 1년째 이 부분이 뼈가 좀 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심은 환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치를 해야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위험도가 높은 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초반에 한 치료에서 보철을 너무 뚱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 보기만 해도 되게 답답하게 생긴 임플란트 크라운인데요. 어버트먼트에 연조직이 부착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너무 얇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환자도 이 팩터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 환자의 이제 불리한 면은 치주염이 많이 진행돼 있었던 것, 본레벨 임플란트를 심었던 것, 그다음에 각하치은과 베스티뷴이 좀 부족했었던 것, 뭐 식립 깊이 역시 좀 더 부족했고요.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보철물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버트먼트 길이가 너무 짧고 뚱뚱하고요. 아마 이 어버트먼트 각도를 요새 논문에 30도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의 뭐 한 45도 이상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벡스한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다 임플란트 주위염의 하이리스크 이제 환자로 몰고 가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보시자면은 제가 리제너레이션도 하고 FGG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철물을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이 처음 사진이고요. 두 번째가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다시 제작했음에도 어버트먼트 컨투어가 좀 넓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옛날에 한 거라서. 근데 어쨌든 마진도 좀 위로 올리고 주변 연조직 환경도 좀 좋아져서 정말 다행히 리제너레이션 한 부분이 최근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임플란트 주위염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 인자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치주염의 히스토리나 전신병력 등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우리가 임상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아예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주의를 기울인다면 선생님들이 식립한 임플란트가 되게 오래도록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